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3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산다고 한다면 요즘 노트북도 하나에 300만원이 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비한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 300만원으로도 나름 좋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차를 제외하고 엄선하고 선별한 단돈 300만원대 가성비 차량들은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300만원짜리 저렴한 차를 산다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설 것입니다. 고장이 난다던가 수리비가 착값만큼 나오는 폭탄이 터진다던가 아니면 진짜 주행 중에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고장 부분에서 정말 탱크라고 불리는 가성비 차량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만큼은 좀비 엔진이라고 불리며 철통 내구성을 자랑하는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가 실수로 내구성 맥스를 찍고 생산해낸 아반떼 HD입니다. 아반떼 HD의 최고의 장점은 역시 기대 없이 탄 사람들의 궁뎅이를 놀랍게 하는 서스펜션 세팅에 있습니다. 현대가 막 크고 있을 2000년대 초반 무렵 소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준중형 차량에도 최선을 다해줬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차급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세팅입니다. 이로 인해 아반떼 HD는 아반떼 주제에 나름 짱짱한 주행감에 이것 보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기아 포르테보다 승차감이 더 좋다고 소문이 나 있으며 중고 300만원으로 사더라도 아직 한참은 더 탈 수 있는 개꿀 매물입니다. 엔카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10만원 무슨 20만 30만 매물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고 고장이 잘 안 나기 때문에 폐차가 아닌 중고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개꿀이라고 해봤자 300만원입니다. 노트북보다 싼 아반떼 HD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반떼 HD의 서스펜션이 아무리 해자라고 할지라도 현대에서 아낌없이 돈과 정성을 쏟았다고 할지라도 기술력이 부족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현대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인 MDPS를 처음으로 생산해서 장착했었는데 이 녀석이 아반떼 HD의 최악의 고질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주행을 해도 차가 직진을 하지 않고 옆으로 샌다던가 운전대가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주행에 방해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드르륵하며 모터 소음도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이질적인 운전대 감각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한 차량입니다. 관련해서는 무려 3번의 무상 수리를 진행했었습니다. 커플링을 갈아줬던 것이 첫 번째이고 쏠림 현상에 대한 무상 수리와 ECU 업그레이드 무상 수리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 수리란 강제성이 없는 수리 권고이기 때문에 차주가 수리 통보를 받고 수리점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고 매물에서는 간혹 수리가 안 된 차량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연식도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의 수리 내역을 찾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운전대 문제가 있는지 직접 시승해보고 확인해보고 구매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도 역시나 기술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허접한 방청 처리입니다. 이 당시에 수입차와 국산차를 가르는 기준으로도 사용된 방청 수준은 유독 국산차 브랜드의 약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차가 녹이 쓴다는 것이죠. 뒤쪽 휀더 부분이나 도어 하단 부분에 특히나 취약합니다. 중고로 구매할 때는 페인트가 덧대어진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녹이 한 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깨끗한 물에 물감을 타듯이 계속해서 번져 나가기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 아반떼 HD뿐만 아니라 오래된 올드카드를 구매할 때는 필수 체크 항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중고차 딜러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차량으로 알려져 있는 차량입니다. 딜러들에겐 5천만원짜리 차를 판매해서 이익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해당 차량을 판매하고 구매자의 짜증 섞인 연락이 오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차는 딱 가격만큼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고 장고장 같은 것은 없으며 그로 인해서 판매 뒤 후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2010년 출시된 르노 삼성의 뉴 SM5입니다. 지금 나오는 르노 코리아의 SM6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당시에는 말 그대로 소나타 K5와 경쟁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상품성이었으며 특히나 당시 현기와는 비교 불가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방청 문제에 있어서 현기는 여전히 허접했지만 이 당시 르노 삼성은 뛰어난 방청 수준과 하체에도 일찌감치 아연 도금 공법이 사용되면서 부식과 녹에 강한 차량입니다. 중고차로 구매할 때도 당연히 소나타 K5보다 개꿀 이득인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YF 소나타와 K5 1세대가 경쟁했었는데 출력에 있어서는 현대 기아가 압도적으로 SM5를 발라버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 현기차 엔진이 그 유명한
세타2 엔진의 시작이었습니다. 4기통에 별 볼 것 없는 엔진에 출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고 내구성에 신경 쓰지 못해서 현기차를 나락에 빠뜨릴 뻔한 대형 결함입니다. 이 시기의 자동차 리뷰들은 전부 현기를 칭송하며 YF 소나타와 K5 세타 엔진의 강력함에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승자들이 엔진을 까내서 강성을 체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SM5는 출력은 조금 부족할지언정 특별한 하자는 없는 마치 착하지만 조금 멍청한 친구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완성도라고 할 수 있는 정숙성과 편안한 승차감이 뛰어난 차량입니다. 당시 리뷰들 중에서도 SM5는 빠르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 경쟁차들보다 뛰어난 부분들도 있다는 리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현기차가 도핑 테스트에 걸려 나락에 빠지게 되고 SM5가 재평가되게 되는 차량의 완성도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짱짱하게 잘 굴러다니는 SM5를 길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뉴 SM5의 자잘한 장점으로는 트렁크가 매우 넓은 편입니다. 골프백 3개도 쌉 가능이라는 후기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꿀이라 해봤자 300만원입니다. 노트북보다 싼 뉴 SM5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르노 차량들을 소개하다 보면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반응이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니 르노차 수리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라는 반응입니다. 프랑스 르노라는 브랜드는 소형차 위주의 테트리스로 다져진 차량 설계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스테리하게도 차급이 높아져도 복잡하고 난잡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에어컨 필터 하나 갈기도 매우 어려운 차종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에어컨 필터가 워낙 극악 난이도라서 정비사들도 꺼려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조금 더 타셔도 될 것 같네요 라는 소리로 에어컨 필터 교환을 미루려는 상황들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엔진과 미션과 같은 중요하고 큰 부품들이야 당연히 꺼내기도 어렵고 정비 난이도가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 메인터넌스인 에어컨 필터 교환조차 극악이며 특정 진단기가 아니면 동네 카센터에서 고장 코드를 읽을 수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가 정비를 하려고 해도 이곳저곳에 별렌치 천지이며 중간중간 트랩처럼 숨겨져 있는 조악한 걸쇠 부분들은 자칫하면 부러져서 나중엔 잡소리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추가 공인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300만원짜리 차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천만원짜리 차에서 수리비가 5만원, 10만원 더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300만원에서 5만원, 10만원이 더 나온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현대 기아에 비해서 부품도 당연히 부족하며 부품 단가도 당연히 더 비쌉니다. 중고차로 사서 정비 한번 싹 한다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겉벨트 세트, 배터리 등등 교환하다가 진짜 자칫 잘못하면 정비비로 전손이 날 수도 있는 차량이란 것입니다. 마지막 엔딩 멘트는 편한 말투로 진행할게요. 300만원은 젊은 직장인의 월급 정도가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겠지만 어리고 사회에 입문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기도 하죠. 저도 처음에 회사에 가가지고 그전에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던 몇백만원을 첫 월급으로 받은 기억이 나네요. 그전에는 생활비 60만원으로 용돈 받고 알바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처음 받은 그 월급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돈으로 돈을 막 쓰고 사고 싶은 것을 막 사고 막 술을 미친듯이 먹었는데 돈이 남았다니까요. 마치 내가 부자가 된 느낌마저 들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 영상도 어찌 보면은 처음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첫 차는 100만원짜리 2002년식 SM3를 탔었거든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첫 차일수록 똥차를 타야 합니다. 2002년식이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이 되어서 그 차를 탔을 만큼 오래되고 누가 보면 진짜 썩차라고 할 만한 차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경험이 적었을 시절이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주차구역이 집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담벼락이 있는 비탈길이었는데 제가 그 담벼락을 얼마나 갖다 박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진짜 연속도 몇 번을 타 넘으면서 휠 기스 미친듯이 만들고 차를 배웠습니다. 자동차 외판에는 페인트가 다 갈라져 있어가지고 닦이지도 않는데 이리저리 닦아가면서 탔던 차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첫 차가 똥차일수록 차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요. 하나둘 기능이 맛이 가고 어떤 거는 고쳐보기도 하고 거기서 또 희열을 느끼고 진짜 이게 자동차 라이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차로 절대 좋은 차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유가 많고 집에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첫 차부터 좋은 차를 사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오버하고 무리한다면은 오히려 그 재미도 행복도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한번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뭐 다 그냥 개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